드라카 소사이티 창립 때부터 여태까지 21년째 애쓰시고 계시는 장영철 회장님하고 남승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이사님들, 전문가 여러분, 또 사회 원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주제는 20년 전에 피터 드라카 박사를 찾아갈 때 주제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번 도쿄에서 ISO TC260 세계 총회가 있을 때 그쪽에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 드라카 소사이어티나 드라카 소사이어티 전체를 대표해서 같이 토론해 주겠느냐. 그래서 가서 이제 토론을 도쿄 가서 하고 왔는데, 항상 바깥에서만 대화를 했지 ISO TC260에 들어가서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만 3년 후 아시아 쪽으로 다시 총회가 열리면 한국 방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3년도 금세 가더라고요. 그때 드라카 소사이어티가 주빈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드라카 레슨즈라고 해서 2004년에 드라카 박사님을 뵈러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질문하러 갔고 국가고문이나 드라카 혁신상을 만드는데 동의해 주십사고 간 건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고 한 2시간 만나고 끝날 것 같았는데 뭐 오후까지 연결돼서 계속 질문을 퍼부어대시는 이 그 당시 만 95세를 다 가까운 94세가 넘으신 드라카 박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었던 사진인데요. 그 기사가 2005년 1월 1일자에서부터 시리즈로 쫙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보면 휴먼 캐피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한국 사회는 너무나 산업화에 적응을 잘해서 큰 성공을 거둬왔지만 어쩌면 정보화 사회나 지식 사회로 갈 때는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도 생길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 양반은 우리가 이 제조 대국으로 성공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정보화 시대에서도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구나. 광 케이블이나 이런 게 한국에 깔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랬는데요. 아무튼 휴먼 캐피탈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사람은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코스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이고, 지금도 아마 90% 이상의 기업에서는 인건비라고 그러지 인적 자원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안 부르는 거는 또 그러고 인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와, 인적 자본? 그게 뭐야? 이건 혹시 사회주의적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볼 텐데, 드라카는 휴먼이죠. 피플은 더 이상 코스트나 익스펜스가 아니다. 제한된 리소스다. 거기다 그 휴먼 리소스의 평생 학습과 혁신 역량과 주인의식을 집어넣으면 앙트레프로너십이 생겨서 누구나 다 휴먼 캐피탈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좋아했던 드라카는 맞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 드라카 소사이어티를 정식으로 드라카 북 리딩 클럽을 드라카 소사이어티로 이제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됐던 거죠.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스티튜션의 시대가 왔을 때 정부가 자칫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이 정부의 실수를 막고 오히려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하고, 기업의 주인공들인 직원들이 단순한 업무를 벗어나서 지식 기반의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 혁신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가 너무 주도하는 시대를 넘어서 기업과
사회와 특히 대학이 새로운 학습 체제를 25세까지의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학습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부에도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서 중요하지만 나머지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년 전에 드라카가 바뀌어라 한 때보다요. 물론 기업은 얼마나 바꿨는지 뭐 사실 솔직히 비슷하게 안 바뀌었겠지만은요. 드라카가 이 널리지 이코노미, 지식 이 사회 혹은 지식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 역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적이나 조직적으로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컬처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직원을 육성했다간 다른 회사 건너가거나 뭐 독립해서 회사 차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capacity to learn fast가 컬처화하고 제도화하고 리더십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됐을 때 내 리더는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 내가 기여하는 것을 좋아해. 내가 옆 사람과 논의하는 걸 좋아해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조직은 지식 조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일치한다라는 신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리더가 그 앞장에 서야 되는데 리더가 너 이 공부해서 뭐 독립하려고 그러느냐라든가 사회는 신경 쓰지 말고 회사만 이익을 보라고 그러고선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회사를 장수하지 못하게 하고 소멸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매니지먼트는 또 하나의 리버럴 아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리더는 과거에는 매뉴얼 워커로 해서 산업사회는 매뉴얼 워커만 해도 사고만 안 나고 매뉴얼로만 일해도 됐는데 정보화 시대에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사명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갖게 하는 거, 목적이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임파워먼트인데 임파워먼트를 아무한테나 어떻게 위앙을 하느냐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야 되고 혁신 역량을 갖춘 다음에 임파워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프로세스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프로세스 수천 개 프로세스가 매일 매달 바꿔지는 거를 어떻게 회사 한 사람이 기획을 하느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분산해서 임파워드 된 그 리더십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때 그것이 결국 개인의 발전, 조직의 발전, 사회 발전과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아마 제일 이제 드러카 자신이 만든 거는 아니고 또 이 톰 피터스가 짐 콜린즈가 정리한 건데 그 매니지먼트 서문에 나오는 거죠. 결국 그 매니지먼트가 하나의 리버럴 아트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전체가 펑셔닝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조직 전체가 펑셔닝 하려면은 방향과 미션과 비전이 theory of business라는 것을 통해서 일체화돼야 되는데 이 theory of business나 미션이나 비전이 소수만 알고 있고 소수만 장악했을 때는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은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역할이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theory of business가 쉐어링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쉐어링 하기 전에 일단 버릴 것이 뭐냐. 그래서 continuous 그 creative destruction에 의해서 버릴 것을 과거의 성공이라도 버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디모그래픽 라이프스타일 변화든 테크놀로지의 변화든 라이프롱 러닝을 통해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비전과 미션과 비전과 이런 목표를
합의하고 그러면서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할 것인가,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할 것을 잡아서 자발적 학습에 의해서 또 각자에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이펙티브니스를 확보한 다음에 비로소 분업에 들어가고 분산 경영에 들어갈 때 이노베이션과 앙트레프로너십이 전 영역에서 전 레벨에서 일어나면서 사기가 충천하고 조직의 성과가 나고 그리고 사회적 선한 성과가 나오고 그것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1년이 멀다 하고 바꿔야 될 텐데 어떤 공급자 방식으로 성공한 기업은 5년, 10년도 과거 방식을 안 바꾼다는 거죠. 성공에 도취해서. 그런 기업은 다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수기업의 이야기를 보면 장수기업,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100년에서 200년 된 초인류 장수기업의 특징이 뭐냐. 초인류라는 거 빼고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파워링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일을 분산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 분산을 시킬 때 앰비셔스 고를 쉐어링하고 있다. 아주 초인류 리더를 갖기 위한 아주 앰비셔스한 일반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단순한 매뉴얼 워커가 아니고 꿈을 같이 공유하는 거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하이 퍼포밍 인플로이가 필요하고 하이 퍼포밍 인플로이는 절대 카스터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파워링 리더십과 앰비셔스 골은 하이 퍼포밍 인플로이와 연결되고 이 클로즈니스 투 카스터머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카스터머가 매일 바뀔 수도 있다. 매달 바뀔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컴피터티브 애드밴티지가 나고 그것이 글로벌로 확산해 나갈 때 초인류 기업이 되고 장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의 책을 쓴 지먼즈는 드라카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드라카 포럼을 이번 주에 하고 있는 로버트하고 이 헤르만하고는 드라카 매니아들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카 박사님한테 이제 요한 킴벌리 사례를 다 본인이 연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확산하느냐.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사람 입국 신경쟁력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드라카 혁신 사항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연세는 많지만 국가 고문을 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킴버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 체제 중에서 이 카페테리아 방식 사람은 다 입장이 다르고 수요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명이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가 맞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카페테리아 방식이고 볼런터리 방식이어야 된다. 소셜 스킬도 필요하고 프로페셔널, 보케이셔널, 테크니컬 스킬도 블렌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충분한 학습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습 시간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리더십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지 시간이 남을 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공부는 해서 못하냐고 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플랫폼화하고 컬처화하고 인프라스트럭처화 돼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돼야 된다. 개개인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잘하는데 중국어 배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직마다 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학습 시간을 따져서 그것을 고시하게 해가지고 재무제표 고시할 때 ESG 공표하는데 학습 시간을 얼마 늘렸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롱 러닝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비용을 절감하는 데 쓴다든가 뭐 사람을 줄인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보다도 이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휴먼 캐피탈로 해서 자본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면 100이라면은 이것을 리소스라고 보면 한 200이나 300이 될 수 있는데 휴먼 캐피탈이라 그러면 100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끊임없이 그로스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캐피탈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드라카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게 요한 킴버리의 자발성에 의한 평생학습 조직이고, 그 사람들이 회사의 오너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너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는 오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오너, 그리고 역할과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는 오너, 그리고 챌린지에 대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챌린지하는 보람을 갖는 그런 오너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 서제션 레이트, 즉 사내 혁신 성공 숫자만 1인당 10건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지식 작업자로 다 바뀐 거죠. 전에는 시키는 대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옆에서 어텐딩하고 그 다음번에 비상시 개입만 하면 되는데, 제한을 하니까 한 공장당 3,000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장당.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저렇게 많이 줄어서 매출액이 한 10배 늘어나는 기간에 사고율은 저렇게 오히려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고, 뭐 생산성이나 마켓 쉐어는 엄청나게 올라가서 2006년에는 드디어 정부가 이렇게 무사고인 공장, 또 이렇게 매출 성장도 빠르고 이익도 많이 내고 연봉을 다른 회사에 두세 배 주는 회사에 기념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교 옆에 있는 그 도로 7km를 유일한 노로 만들면서 사회와 임직원들과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지켰다 해서 저 신뢰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킴버리 클락의 아시아 회장 국가가 되면서 아시아를 하나하나 같은 방법으로 개조해 나가고 평생학습에 기반한 지속적 혁신에 기반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개조해 나가다 보니까 아시아 대학생들이 요한 킴버리나 킴버리 클락에 오고 싶어 하면서 갑자기 삼성이나 KB보다 먼저, 규모는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작은데도 먼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됐었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개인과 사회와 기업을 온라인시키는 거. 이것을 통해서 ESG 퍼포먼스도 달성하게 하고 트리플 바텀 라인도 달성하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은 개인의 발전 수단이고 가정의 자녀들의 발전 수단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수단이 되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걸로 봐야지 회사만의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쉐어드 비전, 쉐어드 미션을 달성하는데 임직원들이 더 열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한 사람당 10개 이상의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 중심이나 자기가 관련 있는 상류, 하류 쪽에 혁명적 혁신을 제공하다 보니까 디펙트인 제로 디펙트가 됐어요. 디스차지도 제로. 김천 공장 같은 데 보면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물 배출량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탈러런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웨이스트 같은 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공장이 되다가 보니까 이 ISO 9000이나 14000이나 26000 어떤 측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이 쉐어드 비전이라든가 쉐어드 오너십, 라이프롱 러닝, entrepreneurship from all, 그리고 360 degree continuous innovation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킴버리 클락을 통해서 한 30조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또 킴버리 클락의 경쟁사가 P&G인데 한 120조 되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결국
개개인들한테 디그니티를 주고 개개인들한테 그로스와 프라스페러티를 주는 거, 이 또 딜라이트나 지역사회 전체로 서스테너빌리티를 주는 거, 또 주주들한테 트러스트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결국 라이프롱 러닝 앳 워크플레이스에서 온다. 그래서 이걸 LLL 88,000 스탠다드로 전 세계에 보급하자라는 나름대로의 합의가 드라카 소사이티 중심으로 있었는데, ISO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4, 5년 전에 세계에 공표한 게 ISO 30414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쿄에서 만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그쪽은 사람이 그 일반 회원들은 빠지고 이제 그 위원들 한 30명하고 1대 30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거 익스클루시브로 하자, 클로즈드 디스커션으로 하자, 오픈 디스커션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예민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에도 라이프롱 러닝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또 한번 좀 같이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주제로 했지만 뭐 2시간 이상을 격렬한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온갖 주제가 다 토의가 됐었습니다. 이게 ISO 30414의 11개 기본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1개 기본 그 핵심 기준에 다 합해서 60개의 그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측정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 박스를 해놓은 거 보면 라지 코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스몰 앤 미디엄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공격하기 쉽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니콘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상장은 아직 안 했는데서 당신네들 기준은 라지는 아니고, 또 상장도 안 했고 그 다음번에 그 리스트도 안 된 기업들도 있는데, 그들은 스몰에 속해서 저기 있는 일부만 지키면 되고 대기업들은 저거를 지키라고 할 거냐. 지금 1200개 유니콘만 따져도 현재 가치가 4조 달러고 10년 안에 40조 달러가 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스타트업이 그렇게 비중이 크냐. 그래서 이동영 여기 회장님 54고 그런 것도 스타트업의 비중을 의외로 모르고 생계형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네슬라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개 분야 60개 측정치를 잘하면 그 기업들이 그래 정말 이노버티브하고 안트레프레너리얼 하느냐고 도전적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현재 방법으로는 전부 퀀티테이티브한 것들만 측정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평생학습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러더니 평생학습이 못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럼 어려울수록 그걸 집어넣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과는 빼놓고 나머지 변주리에서 측정하기 쉬운 것만 집어넣으면은 여전히 people은 expense나 코스트가 되지 그게 리소스나 캐피탈이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격렬히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토론을 즐거워했습니다. 우선 자기네한테 처음으로 공개적 도전장 내지는 질문을 던져놓고는 와서 마구 이제 그 구체적인 지적을 해나가니까 그랬는데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스킬 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카 소사이어티의 성공 이유, 전 세계에서 왜 미국의 탑 500 컴퍼니의 60% 이상이 드라카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성공했다고 하느냐.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3천여 개가 왜 장수 기업이 되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2, 3위를 절대 놓치지 않느냐. 그 비결이 여기에 흡수돼야 된다. 그 기업들은 ESG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현재 1229개 또 분류에 따라서 1600가 넘는 이 유니콘만 보더라도 지금 650개가 미국에서 나오고 그중에 반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데 평균 35억 불이 넘다가 보니까 1200개의 현재 가치가 4조 달러인데 이게 조만간에 40조 달러까지 클 것 같다. 매년 100개 이상이 새로 들어오고 50개 안팎이 탈락되고 이러는데 지금 저 중국에 있는 170개는 상당 부분 탈락될 거고 새로 늘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 중국이 하고 있던 170개를 누가 할 거냐. 한국도 한때는 25개까지 갔지만 상장도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현재 15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한국은 아예 불모지다. 유니콘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세계가 바라만 보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미국이 강한 저 스타트업이 절대 미싱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지 코퍼레이션, 스몰 앤 미디엄 코퍼레이션으로 구별하지 말고 스타트업 우선 섹션을 넣어야 되고 스타트업은 뭐가 다른가? 우선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제도가 있고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저 빨간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디지털 플루언시와 영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유니콘이 되기 어려운데 이 영어를 드라카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이 영어를 안 쓰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 최고로 우수한 건 자기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빅데이터 시대에 그 당시엔 AI는 그렇게 강조 안 하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같이 가려고 그러느냐. 글로벌 마켓에 가려면 영어와 디지털 플루언시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대학 사회에서 보장된 게 아니고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은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번에서도 이 영어의 중요성, 디지털 플루언시의 중요성을 포함해서 한국에 미싱되어 있는 저 레드 플로우들, 레드 컬러 플로우들, 플로우즈 인 레드죠. 그거를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싫거나 좋거나 중국은 저렇게 태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국은 더 이상 R&D의 파트너가 될 수 없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작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다음에 파트라든가 일부 기술은 아예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 안보 때문에 채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은 독립적인 이코노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걸 누가 이어받아서 저 탑 4의 리딩 이 스타트업 네이션들과 함께 갈 거냐.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근데 일본은 너무 처져 있다. 분위기를 포함해서. 한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일본이 13점, 한국도 13점이고 미국은 215점이고 실리콘밸리 하나만 놓으면 거의 375점 이렇게 되거든요. 대학생과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큰 격차는 결국 한국이 자이언트의 어깨를 빌려서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듯이 10년만 중국처럼 아니면 15년만 실리콘밸리와 기타 한 9개 핵심 스타트업 허브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한국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고 드러카가 그토록 원한 개개인들한테 어떤 스테이트를 줘야 된다. 롤을 줘야 된다. 펑션을 줘야 된다. 그것이 퍼포스가 되고 그것이 디그니티가 되는 거 그것이 그로스가 되는 거 그것이 잡이다. 잡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잡은 양과 질이 그 개인과 그 가족과 그 사회의 디그니티나 사회의 그 만족도를 또 혁신 역량을 늘리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국과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3개 나라가 태조하는 그러한 그래서 한때 5조 5천억 달러까지 갔던 일본 경제가 지금 4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 인도와 중국과 미국이 가져가는데 중국의 저런 리더십이라든가 전체주의 성향 때문에 갈 수 없다면 결국 전 세계가
새로운 학습 체제를 만들어서 지난 2018년 서울대에서 일레라가 선언했듯이 지금 전 직급, 전 직장, 전 분야에서의 평생 학습을 통한 혁신 경제 혹은 창조 경제 쪽으로 가자는 거고, 그러는데 이 스타트업이 대기업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도 새로운 교육 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 스타트업과 대학과 대기업을 묶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또 하나의 학습 플랫폼으로서, 또 학습과 혁신 재창조의 플랫폼으로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라이프롱 러닝과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앤 엔트레프레너십이 결국 기업이나 이런 데만 좋은 게 아니라 개개인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딜라이트와 해피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조직과 사회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라이프롱 러닝과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앤 엔트레프레너십. 이 모든 것이 자발성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또 비전 공유와 그룹 디스사티스팩션 현상에 대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집단적 불만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인파워링 리더십이 발휘만 된다면, 라이프롱 러닝과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앤 엔트레프레너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모두에게 그 챌린지를 이겨내고 그 챌린지를 해결한 그 보람과 감동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저는 드라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요한 킴버리의 또 킴버리 클락의 아시아의 많은 기업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던 드라카 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드라카 탄신 115주년 기념일을 계기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